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30회 주택가격 정상인가. 경제 스케치북 30회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경제 현안 브리핑, 두 번째 주택가격 정상인가, 세 번째 일론 머스크의 모험과 혁신, 이런 내용으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봄이 많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챗GPT랑 같이 노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이고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예전에 좀 배웠었는데 이게 에러가 많이 나서 에러를 고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지금 프로그램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코딩을 다 해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좋은 선생님이죠. 선생님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리고 1분 만에 새로운 코딩을 다 해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뭐 경제 연구소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그 앞으로 이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많이 내가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좋은 데이터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반갑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좀 무시무시한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러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직업이 또 없어질까?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는 그동안은 뭐 그렇게 크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챗 GPT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빨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 충격을 우리가 겪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쯤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현안 브리핑 한번 해볼게요. 경제현안 브리핑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죠. 네, 그래서 한우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벌써 꽤 됐는데요. 제가 대형마트 갔다가 한우 소고기 값이 굉장히 싸져서 저도 몇 번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 아직 소매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가고 그런데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비는 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그 이제 그 한우를 팔고 사는 여기에서는 공급 과잉이 계속 지속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쪽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매 가격은 그걸 못 쫓아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유통 과정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농림축산부에서도 아주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모양이던데요. 이거는 아마 직접 건드리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책을 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농협하고 함께 지난 주소부터 대대적인 지금 세일을 하고 있고요. 연중으로 계속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 자료를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자료들이 정부 자료인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한우 사육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주로 대형 농가 그러니까 10%밖에 안 된다고 하죠.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옛날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가 그 미시적 경제 분석 그 쓸 때 그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던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농민 문제인데요. 항상 영세농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세농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 농업은
경제학에서도 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때 그 교과서의 내용은 가격 유지 정책을 쓰는 것은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세농은 생산비가 높으니까 그러면 시장의 가격을 그보다 높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 대형농은 생산비가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이 대형농들은 계속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따라서 이 잘못된 정책, 즉 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정부가 취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부가 늘어나는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 그것이 영세농에 가는 것보다는 대형농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 영세농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소고기 소비가 느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수익이 많이 남는 거라고 해가지고 생산이 늘렸고 여기에 이제 대형농들이 대거 생산을 늘리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마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그 근본적인 그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튼 뭐 덕분에 저희 좀 싸게 소고기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 직거래를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노조 회계장부 노조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장부를 비치를 하고 정부에 제출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노조를 좀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그 회계 투명하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노조원들이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거를 개입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원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요청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지원금이 투명하게 됐느냐. 중요한 것은 그걸 왜 노조에게만 요구하냐 이거예요. 지금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모든 단체, 모든 기관, 그리고 정부. 국민의 혈세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공개를 해야죠. 정부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아주 세세하게 그야말로 그 과자 하나 산 것까지 다 공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정부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단체들 중에 노조가 들어가 있다면 노조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청해야죠. 이거를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저희가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이게 정부 지원금 받는 곳이 다 힘께나 쓰는 곳들이라서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든지 이제 점검이 안 되는 거죠. 투명.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보수 정부가 노조에 대해서만 이런 정책을 취하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지금 금융기관의 이익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너스를 비롯해서 연봉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의 관치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사법적인 처리를 받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권한 없는 일을 권한은 그 이제 권력자들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 권한 없는 일, 정부가 지금 민간의 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그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것은 권한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투명하고요.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그걸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불안전 판매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금융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 몇 개 안 되니까, 특히 은행은 이제 몇 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암묵적 담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 차이를 많이 따먹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것을 그동안 우리 금융위 금감원이 방치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권한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야죠.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외환시장 개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외환시장 개방을 해서 우리 그 국내 금융기관들이 당하지 않으려면 해외 금융기관이 나가야죠. 그래서 해외에 우리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지점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IMF 이후에 되게 이제 경비 절감하느라고 그거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만큼 지금 복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지금 투자하지는 않고 그 이자 차를 주로 따먹는 그런 수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주택가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요, 주택가격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소득으로 부담이 가능한지, 이 소득으로 하는, 살펴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가격 정상인가?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이 지금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 있고요. 여기 한국이 지금 206. 이 통계가요. 그 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이것은 이제 OECD에서 OECD 기준으로 우리가 본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다고 하는 나라, 미국도 2008년 이후에 상당히 완화되어서 이제 뚝 떨어졌고요. 그 일본도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영국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여기 이 별표들인데요. 이 별표들이 이제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여기 보면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대개 뭐 10%가 안 되는 이런 수준에 와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뭐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그냥 변동금리 대출은 예외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8% 최고 수준이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을 때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안정화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보통이 지금 14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나오는데요.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것은 10년 전 2019년까지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게 좀 안 좋다는 얘기고요. 이 가계자산의 구성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한국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밑에 있는 파란 게 자가 보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란 게, 여기 한국을 보면 좀 독특하게 나와 있죠. 여기 두 번째 파란 게 요게 그 자가 보유, 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 외의 부동산이 한국이 좀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빨간 게 자동차고, 그 다음에 다른 귀중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이 이게 금융자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맨 마지막이 지금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은 금융화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미국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은 이런 나라다. 어떤 한 나라의 구성비가 바람직하고 아니다, 이런 것을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개 이제 각국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리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OECD 비교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보유 주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소득 계층별 자가보유 주택자의 담보대출 비중 역시 마찬가지로 OECD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여기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위에 있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 담보대출을 받은 비중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갖고 있을 건데, 그 자가 보유주택의
그 담보대출 비중이 그 고소득층이 많으냐 아니면 저소득층이 많으냐 이거죠. 한국이 의외로 고소득층의 비중이 낮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죠. 네. 네. 이렇게 하여튼 고소득층, 회색층에서 이렇게 그 큰 차이가 나니까요. 이렇게 회색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 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은 고소득층의 그 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금융안정서 보고서를 보면요. 고소득층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고소득층 비중이 뭐 우리 이 여기 상위 그 20%, 고다음 20%까지 따지게 되면 뭐 대부분 상위 40%가 우리 고소득층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국가적으로 비교해서 이렇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지금 한국의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 7월서 이후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22년 여기가 7월쯤 될 겁니다. 그래서 7월쯤 돼서 여기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뭐 이게 그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인데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이 전국이고 빨강색이 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제 22년 7월 이후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최근에 여기 이제 좀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많이 지금 안정돼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이 지수가 어젠가요? 이제 신문을 보니까 뭐 그 아파트 가격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의 지수가 너무 그 통계 기관마다 차이가 나서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낙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 가격은 통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뭐 똑같은 주택을 10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가격이 다르고 또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층에 따라서 뭐 향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주택 가격은 이 지수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러 교수가 굉장히 이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건데요. 그거는 이제 거래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거래가 두 번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제 가격이 변화된 거로 본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의 비용을 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대개 우리 부동산에 물어봐서 지금 어떻게 거래된 게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죠. 최근에는 이제 실거래가 지수가 있어서 실거래가 지수 가지고 우리가 실거래 그 가격이 이제 그 국토부에 보고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여러 지수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자가 잘 안 보이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글씨가 네,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것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이 그래프는 대강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요. 제가 설명하는 걸 이렇게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씨가 너무 작죠. 네. 여기 이렇게 삐쭉 올라온 게 이제 2018년 여름쯤 되겠네요. 네, 여기가 2018년 여름쯤 되고요. 지금 떨어진 것은 이런 정도고, 과거에 여기 보면 2000년, 20년에서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저금리로 인해서 많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이거는 그냥 보시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잘 보이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글씨는 약간 작긴 한데요. 2000년도에는 우리가 1인 가구가 15.5%, 그리고 2인 가구가 19.1%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계속 바뀌어서 2021년도에 오면 1인 가구가 33.4%, 그리고 2인 가구가 28.3%.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구 수가요. 2100만 가구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지금 사실상은 이 2017년 이후에 인구가 거의 정체되거나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고요. 주택 공급이 지금 넘친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인구비로 따져서 주택을 얘기하면 지금 이미 훨씬 넘죠. 그런데 자꾸 분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평균 가구원 수가 70년대에는 5명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2명이 조금 넘는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200만 가구쯤 되고요. 여성은 140만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빈곤층으로 되게 분류가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런 가구의 변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봉양하던 이런 시기에서 이분들이 이제 다 독립세대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빈곤층으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늘어나는데, 뭐 사실상은 변화가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가구가 분할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저소득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노인들이 뭐 봉양이 안 되니까 이제 독립가구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을 주자는 얘기가 되게 한 7, 8년 전서부터 나온 이유는 이렇게 노인들의 독립가구,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반영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생긴 거죠. 이것이 이제 주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구 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그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 이 서울이고, 이게 이제 주택연구원에 가면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울이 초록색이고 그 전국 평균이 여기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이제 경북하고 전남인데 되게 비슷해서 이제 50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제주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제주도에 2015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제주도 집값이 많이 올랐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소득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그 집을 사는 때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하느냐를 이렇게 LTV 47.9%, DTI 25.7%, 만기 20년 원리금 균등 상환대출, 요거에 이제 매월 상환액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LTV가 47.9%라고 하는 것은 집에 내가 50%만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 것이 DTI가 25.7이니까 그 4분의 1 정도, 내 월급의 4분의 1 정도를 그걸 부담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100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서울의 경우에는 200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 200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중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저기 100인데 그거를 지금 200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월급의 지금 4분의 1이 아니라 거의 절반을 다 내야 된다. 뭐 이런 수준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 부담 지수, 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지금 주택 통계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주택연구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제인 님이요. 화면 핀트가 안 만든다고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제 지금 모니터 하는 데는 잘 맞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 모니터 하는데도 핀트가 안 맞아 갖고 이렇게 막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유튜브를 껐다가 다시 한번 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생방송인 경우에는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모니터에서도 가끔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보니까 딴 분들은 크게 문제 없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동영상으로 나온 거 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번 유튜브 나갔다가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안 되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동영상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요. 지금 중간 주택 가격을 중간 소득으로 우리가 따져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6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내가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가 16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16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내 소득을 전부 주택 구입에 사용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더 올라가서 지금 18. 그리고 작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18 수준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전국의 가격은 지금 7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대략 어렴풋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소득을 가지고 그걸 20년에 그 원리금 상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 월급을 전액을 갖다가 넣게 되면 5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개 주택 가격이 내 월급의 5년치보다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기는 좀 어렵죠. 좀 무리를 해서 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기존에 모아놓은 돈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뭐 그 대개 10년 정도 되는 10배 되는 가격의 주택을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갔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데이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KB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은행이기 때문에 샘플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자기네 아주 정확한 데이터죠. 그래서 그때 글쎄요, 뭐 저기 은행에 가서도 뭐 정확하게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 받는데 내가 소득이 얼마다 보통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뭐 DTI 이런 거를 계산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거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KB 국민은행에 가면 돼 있고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 아파트에 담보대출 받은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14년이 14배가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와 인천, 경기가 빨간색이고 인천이 파란색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지금 수그러드는 거가 보여지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경기가 먼저 수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인천이 그 다음에 지금 수그러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그때 이제 뭐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갑작스럽게 뛰고 그래서 그동안 집 사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포기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만 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아무튼 여기 지금 담보대출을 받은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가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저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앞에서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이 주택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주택에다가 너무 많이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 가격이 뛰어 올라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우리 지금 소득으로는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보유해서 내가 거기 살겠다 하는 이 수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자기가 실거주 목적으로만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투기도 우리가 뭐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뭐 금융자산도 우리가 뭐 비트코인 뭐 투기를 하는 데서도 이상이 없는지 주시고요. 제이님 다시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정이 됐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껐다가 다시 키라고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주택을 사는 거죠. 그게 하나의 수요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주택이 굉장히 투자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이렇게 큰 액수를 내가 벌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추격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집을 못 사면 이게 필수제인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올랐을 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뭐 영끌한다 이래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지금 미국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고위험 자산이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쉬운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주택 한번 샀다 팔았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는 미국 시민들도 상당히 이 주택을 하나의 재산을 늘리는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지금 한국의 주택 가격은 우리 소득을 대비해서 보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면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지만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드니까 서울의 주택 부족 현상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국에 빈집들이 막 나겠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바꿔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인구가 돌아가는 이 정책이 성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는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가면 갈수록 서울로 더 몰려서 지역의 집값은 더 떨어지고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가는 그런 이중 가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어서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게끔 지금 지역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소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자꾸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이걸 맞춰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정상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주택 가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자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이 현재 이 높은 주택 가격은 아마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또 일본과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 이걸 지켜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리하게 지금 빚을 얻어서
이 주택을 사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올 거라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기간에 따라서 이제 맞춰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지금은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원리금을 갖고 있겠지만 혹은 이자만 내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야 이게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이자 갚기 힘들다 해서 그 집을 내놓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필수제인데요. 이 필수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가급적이면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필수제가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이노베이션 15번째, 일론 머스크의 모험과 혁신. 일론 머스크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남아공 출생이고요. 그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그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펜을 졸업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와서 집2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다가 쫓겨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 그동안 밖에 있던 그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부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이런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계속하자.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댄 투자자들은 빨리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팔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견이 생기니까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쫓아내고 창업자인데 쫓아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또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금융 사업인 거죠. 그 핀텍입니다. 그래서 핀텍을 99년도니까 아주 초창기에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다 프로그램 짤 수 있는데 저 은행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엑스닷컴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유명한 피터 티에라고 합작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사용하던 그 계좌 이름이 이제 페이팔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이팔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팔자. 그래서 그 결국은 이베이에 팔았는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반대라니까 일론 머스크가 신혼여행 가 있는 상황에 이제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 그거 가지고 그 이제 그게 한 2천억 원 정도 됐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스페이스X를 차립니다. 이 스페이스X를 차리는데요. 그래서 LA에 와가지고 이제 그 2천억 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죠. 근데 LA 보니까 이런 그 우주 무슨 협회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뭐 연구하는 협회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협회에 가서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식량을 키우기 어려울 거니 화성에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로켓을 러시아 가서 살려고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이제 안 판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직접 한번 사업해 보지 해갖고 이제 만든 게 스페이스 X죠. 그래서 이제 3번 실패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4번째 성공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분이 이제 굉장히 홍보를 잘해서 그 이제 그 국의회에 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나사의 계약을 따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펠컨 크루 드래곤까지 이제 성공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이스 X를 잘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던 에버하드하고 탈페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기술을 갖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될 건데 여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그 거대 회사만 한다고들 자꾸 그렇게 잘못된 선입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 아니겠느냐 해서 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 맞아. 난 그런 거 좋아해. 하고서 이제 초기에 한 600만 불 정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서 돈 많이 됐으니까 이제 최대 지주가 되고 주주가 되고 의사의 의장이 되는데 자기는 스페이스 X에 막 하고 이러는데 그 하는 방식을 따라 가지고 이 테슬라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믿업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가 테슬라도 운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에 이제 큰 위기를 맞죠. 그래서 이제 딱 4번밖에 쏠 수가 없었는데 3번 다 실패하고 이렇게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2008년도에 이제 간신히 한 번 성공시켜서 이제 돈은 다 날라갔어요. 그 기술은 남았는데. 그러니까 나사하고 이제 나사의 계약을 따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나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현금이 모자라서 테슬라도 거의 부도 직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글의 친구들한테 세르게이 브린에게 이제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도와준다 그랬는데 이제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래 가지고 이제 드디어 부도를 맞나 보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문이 막 선주문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안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주식 가격이 뛰어오르고 그러니까 일약 그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선주문을 받고 슬슬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예의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2015년도에 스페이스 X에서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그래서 저궤도에 소형위성 12,000개를 자기가 쏘아 올리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전 세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5년도에 또 제가 최근에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오픈 AI를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그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인공지능을 많이 하니까 예상축 문제로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는 이제 capped profit company 우리가 비영리 법인으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연구하자 이렇게 갖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돈은 많이 벌지는 않겠지만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영리 법인으로 바꾸겠다. 대신에 이익은 조금만 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지금 챗 GPT를 비롯해 가지고 뭐 달리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결과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2016년도에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또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오래전부터 얘기해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제 오픈 AI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불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럴링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 뇌에다가 칩을 하나 심어서 그래서 컴퓨터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비저너리란 말이에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저기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인공지능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대체할 것이다. 그럼 인간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인간도 이제 능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두뇌의 경우에도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칩을 이제 한다는 거죠. 이 뉴럴링크 이거 딱 만드니까 또 이렇게 이쪽 하는 전문가들이 쫙 모이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건드리는 것들, 본인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오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Jeep2, X.com, SpaceX, 테슬라 모터스,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오픈 AI, 뉴럴링크, 그리고선 또 2016년도에 또 보링 컴퍼니를 시작합니다. 이게 보링이 이제 그 하이퍼루프 해서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진공 터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차가 가게 되면 그 진공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미국의 교통혁명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의 교통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고속열차가 있죠. 근데 미국엔 지금 고속열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고속열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 뒤늦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뒤늦게 쫓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통혁명을 이루자 하는 게 이게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솔라시티를 합병을 해서 테슬라 에너지를 설립을 하는데요. 원래 이 솔라시티는 2003년도쯤에 일론 머스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일론 머스크의 사촌들이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태양광 공급 업체가 됐는데 이게 2015년도 이때쯤 와가지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제안하고 이런 거니까 이것을 이제 합병을 했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주주들이 막 소송을 걸고 그랬습니다. 이거 일론 머스크만을 위한 합병 아니겠느냐. 뭐 미국은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아주 강력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이 막 걸렸는데 뭐 나중에 간신히 이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솔라시티를 합병해서 이제 배터리 이쪽을 주로 하는 이제 테슬라 에너지를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거쳐온 길을 보면 다들 당시에 없던 새로운 산업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그야말로 프론티어에 있는 거죠. 프론티어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라고 생각하는 저거 달성하기 어려울 건데 불가능할 건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서 저거 투자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데를 일론 머스크는 들어가서 성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테슬라가 안정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올라서 자기가 거대 부호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뭐 뉴럴링크라든가 아니면 보링 컴퍼니 여기는 아직 성과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시범적으로 하던 것들도 다 지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트위터 인수는 이건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 머스크가 이제 자기의 보수색을 다 드러내고 원래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트위터를 내가 인수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실제로 가가지고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막 차단하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인수 자금을 대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팔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 가격은 떨어지고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머스크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저 트위터를 그냥 인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이 머스크가 워낙 그동안 큰 발걸음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트위터 인수를 해서 트위터를 예전처럼 그렇게 경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언가의 그 비전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뭐 워낙 홍보에 뛰어나고 떠벌이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하는데 아직 트위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트위터와 이제 암호화폐를 연결을 시켜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것도 했으니까 자기가 뭐 페이팔을 창립에 또 기여도 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트위터를 인수했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지금 뭐 이건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의 얘기들까지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워낙 이런 식으로 아주 그야말로 기발난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고 그걸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에서 일론 머스크는 아주 그냥 꼬치꼬치 다 관여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마이크로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나노 매니저야. 뭐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그 성과를 내는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경영학자들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경영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실패하면 또 바꾸고 디자인을 바꿔서 또 시도해보고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저너리로서 자기가 큰 비전을 갖고 인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나는 인류가 거기에 한 발짝 앞에 가도록 내가 먼저 앞서갈 거야. 그리고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아주 세세한 데까지 그 직원들하고 다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실패했으면 이거 왜 실패했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 고쳐서 다시 해보자.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나? 나오기 어렵죠.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수없이 많은 각기 다른 분야, 항공우주서부터 자동차서부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뉴럴 링크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하는 이 과정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그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기때도 했던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 그와 같은 플랫폼이 있다는 겁니다.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링크를 만드니까 당대 최고의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론 머스크가 한대? 그러면 모이는 거죠.
오픈 AI를 만드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한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몇 년 만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 성과는 지금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구글도 가고 있고 뭐 다른 데도 가고 있는데 그 일군의 사람들을 모아서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이거 말 된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실패했으면 그거 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또 바꿔서 또 시도해보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와 같은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일군의 그룹들이 계속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분야에 누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거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런 플랫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개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R&D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개 뭐 1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에 지금 1조 원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돈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론 머스크의 혁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플랫폼이 없기 때문이다.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이런 오픈 플랫폼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남들 성과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하나가 남았네요. 우리 고학력 퇴직자들. 지금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들 해가지고 그 우리 고학력 퇴직자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고학력 퇴직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그룹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제가 아까 그 미국의 그 화성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무슨 협회나 혹은 무슨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이제 그 백발의 노인들이 와서 듣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돈 내고 그리고 듣고 여러분들이 그런 굉장히 그 세미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에는 그런 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하고 누구 불러서 강연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전문가를 불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그 조금씩 이제 그 개발해 나가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높은 단계로 가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지원도 하고 이러는 플랫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부에서 바로 그런 것들에 지금 신경을 써서 자꾸 만들어 나가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아까 화면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그랬는지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백두산 고양이님 인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